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78페이지 항상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성, 이미 우리 뭔지 알고 있어요. 그죠? 외부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온과 같은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이것이 항상성입니다. 그죠? 항상성을 조절할 때에는 우리의 자율신경 관여를 하게 됩니다. 교감, 부교감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의 호르몬들이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호르몬 이제 주된 내용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먼저 호르몬의 특성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을 비교할 겁니다. 자, 그런 후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을 내분비샘이라고 부르는데요. 내분비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호르몬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런 후에는 내분비계 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항상성이 조절되는 원리,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항상성이 유지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항상성이 이제 조절되는 그 예시들. 자, 첫 번째가 혈당량 조절, 그리고 두 번째는 체온 조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삼투압 조절. 이렇게 이제 과정을 정리하면 이 항상성 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자, 준비됐죠? 그러면 78페이지. 자, 호르몬의 특성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극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호르몬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자, 호르몬을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우리는 내분비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생성이 되어서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용어로 부르게 되었는지, 자, 그것을 살펴보면요. 우리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것과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외분비샘이 무엇이냐? 자신의 분비관을 가지고 있는 걸 외분비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외분비 세포들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외분비 세포로부터 분비액이 분비가 되면 이 자신의 분비관을 가지고 있어서 분비관으로 그 분비물을 분비하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땀샘이나 소화샘, 침샘, 눈물샘 등이 외분비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내분비샘은 어떠냐? 자신의 분비관이 없습니다. 분비관이 없어서 어디로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호르몬을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해서 작용하는 것. 자, 분비하는 것을 우리는 내분비샘이라고 부른다. 되시겠죠? 자신의 분비관이 없으니까 어디로 분비해?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한다.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내분비샘에서 생성되고 혈액이나 조직으로 분비된다. 왜? 자신의 분비관이 없으니까. 자,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자신의 수용체를 가진 세포에 작용합니다. 자신의 수용체를 가진 세포, 이것을 표적세포, 표적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호르몬은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고요. 부족하면 결핍증이 생기고 많으면 과다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핍증이나 과다증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유지가? 그렇죠. 적절한 양으로 분비가 되고 조절이 되어야 자, 우리는 적절하게 우리의 항상성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되겠죠?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 내분비샘 A가 있습니다. 자, 내분비샘 A에서 호르몬 A를 분비합니다. 어디로? 혈관으로. 그렇죠? 자, 호르몬 A가 이렇게 분비되었어요. 혈관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자신의 수용체를 갖는 여기 표적세포 A가 있네요. 자신의 수용체를 갖는 표적세포 A에 작용을 한다. 자, 이쪽에는 내분비샘 B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모난 모양의 호르몬 B를 분비했어요. 자,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어때? 자신의 모양이 맞는 수용체, 자, 입체 구조가 맞아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양이 맞는 수용체를 갖는 여기 표적세포 B에 자, 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되시겠죠? 우리가 효소에 작용하는 것을 기질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효소와 기질은 어때? 특이성을 갖죠. 입체 구조가 맞는 걸 특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자, 우리의 호르몬이 결합하는 수용체, 당연히 입체 구조가 맞아야지 결합하고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네, 특이성을 갖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호르몬과 신경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의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통해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자, 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진 표적세포 기관에도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전달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대신에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경은 어떤가요? 전달 속도가 빠릅니다. 자, 하지만 그 효과가 일시적으로 자, 이루어진다는 점, 이러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경 시냅스를 통해서 특정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죠. 자, 빠르다. 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다. 호르몬은 어떻다? 전달 속도가 느리다. 효과가 지속적이다. 자, 그림으로 보면 내분비샘입니다.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자신의 수용체를 갖는 특정 표적 세포에 작용을 합니다. 자, 이쪽에는 수용체가 뭐 달려있는 것 같은데 입체 구조가 안 맞지? 그러니까 얘는 자신의 이 호르몬에 대한 표적 세포가 아닌 거예요. 자, 신경에 의한 것. 자, 자극이 옵니다. 신경세포체 숙삭돌기를 따라서 신호가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어가지고 다음 뉴런으로 어때요? 자, 흥분을 전달합니다. 자, 그 신호가 또 이렇게 이동하다가 자, 이 축삭돌기 말단에서 또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이제 인접한 그 뉴런 말단에 인접한 세포에만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 자, 비교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79페이지. 자, 그러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우리는 내분비샘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내분비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먼저 뇌하수체라고 부르는 자, 기관이 있습니다. 뇌하수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상하부 기억하죠? 시상하부의 위에는 시상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시상이 있었습니다. 시상과 시상하부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였어요? 그렇죠. 간뇌입니다. 자, 시상하부 아래에 방울처럼 달려있는 것이 바로 뇌하수체라고 하는 거예요. 뇌하수체. 되겠습니까? 자, 뇌하수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시상하부. 자, 시상하부는 자,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이다. 그리고 이 시상하부는 자율신경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상하부는 우리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다. 항상성 중추. 자,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고 자율신경도 조절할 수 있고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가 되겠다. 자, 그 아래 달려있는 이제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는 이 앞쪽으로 달려있는 전엽이 있고요. 앞에 있어서 전엽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달려있는 후엽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얘네들은 발생 기원이 달라요.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시상하부거든요. 시상하부. 자, 시상하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상하부가 발생할 때에 뇌하수체 후엽도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이런 발생 기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엽은 다른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엽과 후엽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우리 뇌하수체 전엽은 직접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합니다. 뭐를요? 호르몬을요. 이제 간단하게 그냥 H 이렇게 씁시다. 자, 호르몬을 직접 생성하고 분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자, 명령을 내리는 곳이 중추 어디라고요? 그렇죠.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자, 뇌하수체 전엽으로 명령을 내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자신이 생성한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하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의 뇌하수체 후엽은 이 시상하부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자, 신경세포가 뇌하수체 후엽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세포 자체가 뇌하수체 후엽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하수체 후엽은 직접 호르몬을 생성하지 않고요. 대신에 시상하부에서 만든 호르몬을 여기 저장하고 있다가 그것을 명령이 오면 분비하는 그러한 이제 내분비샘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먼저 살펴보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항이뇨 호르몬 말 그대로 이뇨 소변이 배출되는 것을 막는, 그러니까 이제 소변이 배출되는 게 막는 건 아니고 이제 소변으로 이제 수분이 나가는데 그것을 막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소변에 있는 수분을 재흡수하는 호르몬이다. 소변으로 나갈 자 그 수분을 재흡수.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배울 삼투압을 조절하는 데에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자, 여기 ADH라고 하는 이제 약자가 나오는데 이 약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약자만으로 시험 문제 이제 나오진 않아요. 우리의 학교 시험도 중간기말 시험에서도 이 약자로만 물어보지는 않고 항상 이 한글 이름과 같이 나오니까 이 약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는 간단하게 이 약자로 내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약자만 가지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자, 항이뇨 호르몬. 자,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옥시토신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입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이제 분만 시에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르몬. 자,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 자 정리를 하면 일단 생장 호르몬. 그 작용 이제 그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아래의 표에서 다시 정리할게요. 그리고 전엽에서 분비되는 거 갑상샘 자극 호르몬. 말 그대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뭐겠어요? 부신 겉질이라고 하는 것을 자극하는 호르몬 되겠다.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 생식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소와 난소 같은 이제 생식소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에요. 그래서 그 생식샘을 또 자극하는 호르몬 되겠어요. 그러니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대체로 또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해서 이제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많이 분비가 됩니다. 되시겠나요? 자, 그 다음 또 어떠한 내분비샘이 있느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갑상샘이라고 하는 내분비샘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제 목 앞쪽으로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생긴 이러한 기관인데요. 이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티록신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입니다.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뒤에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부신이라고 하는 건 자, 여기에 보이는 이게 콩팥입니다. 신장, 신장, 콩팥, 신장, 콩팥 같은 말이죠. 신장, 콩팥. 자, 그 위에 부수적으로 달린 것 같은 이제 이러한 모양. 이게 부신 되겠어요. 부신. 자, 부신은 겉에를 이루고 있는 자, 부신 겉질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부신 속질이 있습니다. 겉질, 속질. 자, 이해되시죠? 부신, 겉질, 속질 이렇게 내분비샘이 있고요. 우리의 부신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부르는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얘는 혈당량을 조절하는 데에 이용이 돼요. 뒤에서 또 정리합시다. 자, 그리고 부신 속질에서는 우리 많이 들어본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에피네프린. 자, 그리고 에피네프린과 비슷한 거 뭐라고 했어? 그렇죠. 노르에피네프린. 자, 노르에피네프린도 역시 분비가 돼요. 그래서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게 이제 에피네프린이 거의 80% 분비가 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약 20% 정도 분비가 됩니다. 이 퍼센트를 당연히 알 필요 없고요. 이제 대체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니까 어떤 식의 작용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과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 교감신경의 절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뭐였어요? 그죠? 노르에피네프린이었죠.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과 그리고 이제 호르몬 이렇게 동일한 물질을 두 가지로 다 부르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이렇게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에피네프린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자, 이게 부신 속질에서 분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분비샘 중에는 이자 있습니다. 이자. 자, 우리의 이자 이제 내분비샘입니다. 그럼 호르몬을 분비하겠죠? 인슐린,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슐린,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잠깐 배웠었는데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는 베타세포라고 부르고요.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세포는 알파세포라고 부릅니다. 얘네 둘은 무슨 작용을 했었지? 그렇지, 기량작용을 했었지. 자, 뭘 조절해? 혈당량을 조절하죠. 네, 혈당량을 조절하는 기량작용을 하게 되는, 자, 이런 호르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내분비샘들을 다 모아서 우리 통합적인 작용을 하는 걸 뭐라고 하지? 그렇지, 기관계라고 하지. 내분비샘들이 모인 기관계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내분비계라고 부르거든요.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이자 같은 경우에 어느 기관계에 속했었죠? 그렇죠, 소화계에 속했었죠. 소화작용에 작용하는 기관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호르몬도 분비해. 그러니까 내분비계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같은 경우에는 소화계에도 일원이 되고 그리고 내분비계의 일원도 되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한 기관이 꼭 하나의 기관계에만 속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자의 베타세포 인슐린, 이제 이거를 좀 기억하기 쉽게 심청이가 베타고 인당수에 빠졌다. 뭐 이렇게 기억하면 쉬운데 뭐 싫으면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생식샘. 자, 정소와 난소, 이것이 생식샘인데요. 자, 정소에서 주로 분비되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제 성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난소에서 분비되는 것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성호르몬 되겠어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나 이제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 둘 다 남성, 여성 모두 다 분비가 사실은 되거든요. 그런데 주로 하나의 성에서만 기능이 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에서 기능을 하게 되고 이제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성에서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되겠어요. 내분비샘들의 종류.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각각의 호르몬들 이렇게 어떤 종류에 있는지 먼저 이름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표에서 각각의 호르몬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의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으로 구분이 되더라. 그죠? 자, 전엽은 자신의 호르몬을 직접 생성하고 분비하는, 자, 내분비샘이었고요. 자, 뇌하수체 후엽은 어땠어요? 뇌하수체 후엽은 그렇죠, 시상하부에서 만든 호르몬을 저장했다가 분비하는, 자, 그러한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전염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생장 호르몬은 생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우리 갑상샘이라고 하는 내분비샘, 자, 있었잖아요. 이 갑상샘에서 자, 분비하는 호르몬은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자극하는 호르몬이 바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되겠나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되겠죠? 자, TSH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 얘도 어때요? 부신거질이라고 하는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었습니다. 그죠? 자, 부신거질에서 아까 당질코르티코이드, 이름이 기니까 그냥 당코코 이렇게 부를게요. 당코코와 같은 이런 코르티코이드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코르티코이드 분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당코코 이외에도 무코코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주로 당코코를 배우게 됩니다. 자, 되겠죠? 요거 밑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콩팥, 신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소변으로 나갈 거에서 우리 물을 재흡수한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우리의 티록신입니다. 티록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오딘이 주성분이고요. 자, 아이오딘 보통 4개가 하나의 티록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T4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자, 우리의 티록신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 되겠습니다.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신입니다. 신장 위, 콩팥 위에 있던, 자, 기억나죠? 자, 부신에는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다. 자, 부신 겉질에는 당코코 분비되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무코코 분비가 됩니다. 자, 당코코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어떤 작용을 하느냐?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해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작용. 자, 그 다음에 속질에서 분비되는 거 뭐다? 에피네프린 또는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이것도 분비가 됐었죠. 그죠? 에피네프린에서 메틸기아나가 빠지면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자, 비슷한 작용을 한다.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에피네프린 우리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 싸움 도망 반응 연상하면 쉬운데, 자, 싸움 도망 해야 돼요. 어때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촉진되어야 되고 에너지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혈당량 증가. 자, 혈당량 증가, 포도당이 많아서 세포 호흡 빨리빨리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되시겠죠?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자, 그리고 심장 박동 촉진시킨다. 혈압이 상승된다. 이러한 에피네프린 작용.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 혈당량 증가, 그리고 여기도 혈당량 증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혈당량 증가시키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에피네프린은 글리코젠에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거예요.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되도록 하는 이 과정을 촉진시키는 거고요. 우리 글리코젠 뭔지 알잖아요. 그죠? 다당류. 그죠? 약 6만 개의 포도당이 모여서 글리코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당코코라고 하는 요 놈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데, 그러니까 포도당 양을 늘리는 건데 그 방식이 조금 달라요. 우리의 지방이나 단백질과 같은, 자, 요러한 우리 영양소로부터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요러한 작용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당코코. 자,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이자입니다. 이자에는 베타세포. 자, 베타세포는 뭘 분비해요? 그렇죠. 인슐린. 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된다. 얘네는 뭘 한다? 기량작용. 기량작용하는데 어디에 대한 기량작용이에요? 그렇죠. 혈당량을 조절하는 데에 기량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슐린은 어떤 작용? 혈당량을 감소시키죠. 그리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인슐린 먼저 혈당량 감소시키는데, 자, 혈당량 감소시켜야 돼. 포도당 양을 줄여야 돼. 어떻게 해요? 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걸 촉진시켜요. 그럼 포도당 양이 줄겠죠. 자, 그리고 또한 포도당 양을 줄이기 위해서 각각의 조직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그러니까 혈당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혈액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혈액에 들어있는 이 포도당을 각각의 조직세포가 흡수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흡수해라. 그래서 혈액 속의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혈당량을 감소시킵니다. 자, 우리의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데, 글루카곤이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글리코젠으로부터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그죠? 분해시키는 방법으로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아까 뭐랑 비슷해요? 그렇죠. 에피네프린이 혈당량을 증가시켰던 방법이랑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당코코도 있고 에피네프린도 있고 글루카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혈당량을 조절하는 그 기작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얘네들이 모두 다 등장합니다. 혈당량이 증가되는 거. 자, 기억하셔야 돼요. 되시겠습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험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내분비계 질환 여기 볼까요? 당뇨병 오줌에서 당이 검출되는 거. 자, 혈당량이 정상보다 매우 높을 때에 이렇게 당뇨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자,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제1형 당뇨병 또는 소아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자의 베타 세포가 파괴되는 겁니다. 파괴되는데 얘가 왜 파괴되느냐?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예요. 그래서 자가면역, 목에서 면역계가 나의 베타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공격해서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해. 그래서 혈당량 조절에 실패하고 그래서 당뇨병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제1형 당뇨병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인슐린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가지고 다녀요. 자, 그리고 혈당량을 아주 높이는 급속하게 증가시키는 이러한 음식물들은 섭취를 조절하고 제한하는 이러한 예방 치료 방법법, 이제 치료법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인은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자, 비만과 같은 경우 자, 인슐린이 너무나 많이 작용하는 거야. 자주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표적세포들의 수용체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수용체, 이 표적세포의 수용체가 인슐린에 무디게 작용하는 거야. 작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의 표적세포가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해. 이 수용체의 그 반응도가 떨어져. 무뎌지는 거지. 너무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인슐린이 잘 작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당뇨병. 그러니까 얘는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표적세포가 반응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 자, 이러한 당뇨병은 약물 치료를 하거나 음식물 섭취 조절을 하거나 또는 운동 등을 통해서 이렇게 예방 및 치료를 하게 된다. 자, 당뇨병의 증상. 자, 오줌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질환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은 오줌이 아주 자주 마렵고요. 그 다음에 갈증과 식욕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시각이 흐려질 수도 있고 뭐 쉽게 피곤해지는 이러한 이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당뇨병 되시겠죠? 이 원인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것과 이 종류에 대한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오늘은 여기 당뇨병까지 내분비계 질환의 당뇨병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내일은 다음 내분비계 질환 나머지들과 그 다음에 항상성 조절에 대한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